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비상구 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일요일에도 찾아왔습니다. 레전드 밴드죠.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두원님을 모시고 각자의 소리를 멋진 화음으로 바꾸는 밴드의 역사를 주제로 소통과 협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연예인을 영접한 느낌입니다. 네네. 저보다는 요즘에 뭐 구 기자님이 더 유명하니까 아닙니다. 오기 네. 전에 저는 다 예습하고 왔습니다. 네, 그 밴드 다섯 손가락의 리더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90년대 그 시대의 감성을 장악했던 밴드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저희 세대한테도 네네. 굉장히 리메이크 곡들로 익숙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곡이라고 생각 못하고 풍선 같은 노래가 야구장에서나 나오거나 이런 많이 거는, 나옵니다. 네. 그 동방신기 노래를 저 아저씨들이 리메이크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어제도 또 비가 수요일 날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수요일 날 비가 오면 꼭 이제 또 5월에 또 장미와 더불어서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어느 카페를 가서 들을 수 있는 노래죠. 네, 또 그죠? 예전에는 네. 뭐 또 저희 그 어렸을 때는 침대차가 있었어요. 침대차요? 정말 옛날 사람이 네. 기차를 타면 침대칸이 있었는데 침대칸을 타고 새벽에 도착하면 서울역에 도착할 쯤에 꼭 나왔던 노래가 또 새벽 기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근데 불현듯 든 생각이 그때만 해도 네. 저작권 관념이 좀 적어서 적었죠. 사실 그대로 돈을 벌었다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가수들하고 비교한다면 아마 뭐 굉장히 벌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지금도 그러진 그래도 않았어요. 그 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공료들이 쏠쏠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참에서 궁금한 게 혹시나 네. 저희 구독자들 상당수는 우리 네네. 이두원님의 그런 노래를 알겠지만은 혹시나 모를 2030을 위해서 한 곡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기타를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2030들은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뭐 이런 노래도 알고. 이게 저희 때 리메이크 때 동방신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이 노래 히트를 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재조명된 곡이고요. 또 네. 뭐 수요일 같은 날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이렇게 저음으로 불렀던 수요일도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구독자들 귀호강하는 날입니다. 완전히 아마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한국도 안 됩니까? 예. 또 뭐 이제 새벽에는 애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웃음 짓는데 야, 이런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있었죠. 듣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감미로운 감성에 네. 뭔가 좀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노래 풍선 아까 노래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보니까 MBN에서 했죠. 그 네네. 불꽃 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레전드 밴드들이 한무더위가 나왔는데 그때도 이 노래를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노래도 했었고 이제 새벽 기차도 했었고 뭐 2층에서 본 거리 뭐 저희 노래 많이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원래 사실 리드싱어는 아니에요 팀에서. 그러니까 옆에 계시더라고요. 기타 네, 치시던데 저는 보니까. 기타리스트죠. 네.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거기서 한 두 곡 정도를 불렀는데 그 두 곡이 전부 다 1등을 해버렸어요. 아, 그 장장한 분들 사이에서 경연에서. 네. 그래서 좀 제가 곤란해졌죠 그때. 아, 이제 좀 솔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뭐 저희는 뭐 솔로 활동도 하고 팀 네. 활동도 계속 같이 병행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그 MBN에서 사실은 이제 레전드라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대중음악이 전부 다 아이돌 음악 맞아요. 또는 뭐 예. 트로트 이거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뭐 전인권 선배가 들국화 그 팀부터 부활부터 뭐 김종서 씨 저희 팀 뭐 할 것 없이 사랑과 평화 좀 레전드 팀들이 나와서 이 밴드 음악에
부흥을 다시 네, 이끌어냈으면 정수를 또 좋겠다. 보여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도가 너무 좋아서 사실 출연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부담을 안 줬었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같이 재밌게 노시면 가볍게 돼요. 하시면 된다. 근데 좀 있으니까 뭐 탈락을 한 팀을 시킨다는 등 등수 발표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방식은 나는 가수다라고 똑같더라고요, 완전히. 네. 저희가 하면서 이제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늘었죠. 아, 그 그렇군요. 방송을 예. 통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만 부르시는가 했더니 책가옥이라고 또 네네.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너무 웅대하고 장대해 보여서 용인에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네, 네, 용인에 어떻게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하시게 된 겁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어떻게 좀 글도 쓰고 뭐 저 혼자 노래도 하고 재밌게 놀아보려고 시작한 건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규모가 커져서 제가 이제 커피도 하고 있어요. 사실 한 십몇 년 전부터 좀 이제 훌륭한 그 일본의 선생님한테 이제 네. 커피 배워서 이제 커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취미로 하기 시작했던 이제 커피가 이제 거의 뭐 공장처럼 돼 있고 일이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커피 공장인 것이고 네. 또 주말이나 필요한 날에는 또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는 오픈하고. 네. 그 이름 책가옥이라는 건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이 자기 집에다가 서가는 사실은 책만 갖다 놓는 걸 서가라고 하고요. 네. 책가는 이제 본인의 뭐랄까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는 거죠. 도자기, 뭐 활, 검은고,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 담긴 물건들을 책과 함께 놓는 곳을 책가라고 해요. 아, 책 가라고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책가가 있는 집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책가옥이라고 했죠.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으셨군요. 그래서 네. 그런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기업에도 강연을 이렇게 이따금 나가신다고 하던데. 기업 강의는 제가 벌써 한 15년? 아, 15년이나 하신 거예요? 15년 정도 됐고요. 아마 뭐 굴지의 그룹부터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검찰, 경찰 뭐 할 거 없이 네. 아주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아, 민간 기업부터 관공서까지 두루 다니신다는 네네네. 건데 네. 혹시나 그 여러 가지 수강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을 하면 공간을 가정하면 네네. 그런 공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좀 있습니까? 검찰에서 강의를 제가 한 3번 정도 했었죠. 네. 그때 검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강의를 제가 한 3번 정도 총장님이 3번 바뀌는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아, 하셨군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도 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죠. 네.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건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네. 김준규 검찰총장 있을 때 하신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분이 네. 문화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아마도 그때 했을 거라 제가 추측이 네.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때 예. 했었죠. 반응은 어때요? 거기서 노래도 좀 부르십니까? 가면? 저희가 이제 밴드로 네. 가서 지금 이제 뭐 밴드는 어떻게 혁신을 만들고 대중음악계에서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레전드 칭호를 받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네. 이제 검찰 조직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혁신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단지 뭐 저희가 가서 노래 부르고 재롱하고 이렇게, 뭐 이런 그런 게 분위기가 아니고 아니라.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뭐 지금 우리 저 법무부 장관님도 사실 따로 이제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주에 계실 때는 또 이제 제주지검에서도 저희가 또 따로 강의를 하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프로그램 하면 안심이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늘도 저희 구독자들에 들려줄 내용이 네. 어떻게 밴드는 혁신을 만드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받아보고선 그 밴드하고 혁신이라는 두 조어가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 그 밴드와 혁신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밴드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솔로 가수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뭐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고 뭐 3명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경쟁 또는 협력 다 들어있겠죠. 이 모든 네. 것이 다 들어있죠. 이제 그게 한두 가지만 삐걱거려도 팀이 이제 완전히 와해되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뭐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건재하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게 되느냐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밴드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까 40, 50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뭘 헤아려 봤냐면 우리 다섯 손가락이 데뷔한 해가 1983년 아닙니까? 태어나셨어요. 네, 단순 산수를 해보니까 제 나이랑 똑같아서 네네. 일단은 40돌은 넘은 거잖아요.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그 안에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유지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예. 밴드에는 그런 지혜들이 많아요. 롤링스톤스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밴드의 나이를 합치면은 400살이 넘습니다. 아. 멤버들의 나이를 합치면 400살이 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면서 활동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덕목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좀 설명을 가지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밴드 음악이라는 게 어떠냐면 밴드 음악은 물론이고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기반이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있어요. 아, 파괴를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하는 혁신. 혁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바꿔라.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파괴한 자리에 새롭게 세워라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이 친구가 했던 일은 뭐냐면 축적.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떤 가미를 하느냐,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대중음악도 첫 시작은 사실은 흑인들이 목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느리게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해요.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on.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on. 이렇게 목 같다면서 하던 이런 노동요에서 시작하죠. 이런 걸 블루스라 그래요. 블루스. 시작은 보면 이렇게 느린 템포인데 이 템포에다가 우리가 뭘 더하면 좀 신날까? 빨리만 하면 돼요.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락큰롤이에요. 락큰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락큰롤을 통해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정말 세계 최초의 슈퍼스타가 탄생을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있었으면 글쎄요. 근데 이게 속도감을 더하면서 네. 대중적으로 뭔가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게 좀 더 강해지면 어떤 음악이 될까? 이렇게 되면 락이 되죠. 아, 이게 좀 더 빨라지면 이제 헤비메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음악인데 이게 백인들한테 뺏겼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백인들은 이걸 8개로 8비트로 쪼갰다. 1, 2, 3, 4, 5, 6, 7, 8 8개로 쪼갰으니까 한번 16개로 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펑크가 돼요. 펑크라는 음악이 되죠. 이게 이제 네. 댄스 뮤직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걸 좀 쉽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템포를 좀 낮추면서 이렇게 되면 디스코가 돼요. 그래서 이 리듬에다가 랩을 하면 힙합이 됩니다. 야, 지금 듣다 보니까 블루스에서 힙합까지 뭔가 그 뭐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짧은 시간에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면 같은 흐름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 우리가 블루스를 앞으로 죽여버립시다 하고 이제 락큰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블루스의 이 느리고 이 느낌 위에다가 조금만 템포를 빨리 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스트레이트하게 가자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면 락큰롤이 되는 거고 야 그런데 이건 좋은데 너무 복잡해 이것도 그러면 단순하게
이러면 이제 강렬하게 이제 락이 되는 거고. 야, 하나하나가 뭔가 변하는 과정 자체가 그럼 혁신에 가까운 변화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네. 혁신이죠. 전부 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흑인 음악이 모타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소울 음악 이쪽으로 나오면서 마이클 잭슨 같은 가수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게 되고, 네. 제임스 브라운 같은 가수가 또 펑크의 아버지로 또 나오고 그 제임스 브라운을 카피하면서 또 흉내내면서 했던 뮤지션들이 거기다가 랩을 집어넣으면서 세계 최고의 힙합 뮤지션들이 되고 또 이런 걸 전자악기가 발달했으니까 전자적인 요소를 좀만 더 집어넣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요즘 듣는 BTS 같은 음악, 일렉트로니카라는 음악들도 산생을 하게 된 그렇게 것이고, 되는 거죠. 그 제가 선생님 이제 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비틀즈라는 그 그룹을 좀 만나게 되던데, 네네. 그 비틀즈라는 그룹 저도 이제 이름은 알지만 그 그룹이 이렇게 오래 생명력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고찰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지금도 빌보드 차트에 이제 저희가 BTS가 한 6곡 정도 싱글 차트 1등곡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자랑이에요. 그렇죠. 예. 대단한 거죠. 정말 뭐 영어권 말고 라틴어 말고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음악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비틀스 같은 경우는 그 빌보드 차트 한 곡만 1등곡이 있어도 3대가 먹고 산다. 그렇습니까? 그 네. 빌보드 차트에 20곡의 1등곡을 갖고 있어요. 야, 그런데 이 20곡의 1등곡은 문제는 2024년 현재도 1등이에요.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기록이. 레코드가 네. 그러니까 2등이 누구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18곡. 18곡. 또 똑같이 동률로 모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18곡으로 2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틀스는 문제는 뭐냐면 활동을 정지한 지가 올해로 지금 54년째예요. 1970년에 팀이 해체된 다음에 이 팀이 다시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54년에 멈춘 이 쉽게 말하면 회사가 네. 아직도 매출도 1등, 그다음에 1등도 1등, 세계에서 아직도 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영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항구적으로 내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이제 비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링고스타 드러머 링고스타보다는 레드 제플린의 존 버넴 같은 사람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네. 또 조지 해리슨 같은 기타리스트보다는 에릭 크래프튼이 기타 더 잘 친다고 유명하게 얘기할 수 또 있어요. 알려져 있죠. 훨씬 더 알려져 네. 있죠. 하지만 비틀스는 묘하게도 비틀스라는 팀으로 모이면 천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그룹 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 지니어스요. 팀을 이루었을 때 천재가 되는. 어떤 사람들은 개개인은 천재인데 팀을 이루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네.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정치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보면 정말 들어올 때는 입사할 때는 전부 다 천재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평범해지면 다행이죠. 대부분 바보가 되거나 둔재나 바보가 되니까 덩어리가 돼서 나가는 네.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비틀스는 알고 보면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같은데 팀으로 모였을 때 천재가 돼서 세계 최다 음반 판매, 세계에서 최고로 1등곡이 많은 팀. 이런 네. 팀으로 현재 또 저작권료 수입도 사실 세계 최고. 뭐 일주일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저작권료가 약 13억 원이에요. 야, 한 달이면은 거의 네. 뭐 거의 50억 60억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저작권료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는 한때 그랬었던 팀이냐 아니냐죠. 1970년에 해체됐지만 2024년 현재에도 모든 기록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 지속성을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그룹 지니어스라는 면. 네.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은 62년에 데뷔해가지고 63년, 64년, 65년 전체 활동하는 동안에 발표한 노래가 214곡이에요. 214곡이요. 네. 그런데 약 그 초기 3년 동안에 발표한 노래가 100곡이 넘어요. 매년 신곡을 평균 30곡 이상을 발표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장에서 찍듯이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사실은 가수가 1년에 10곡이 들어간 음반을 꾸준히 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년 30곡 이상의 30곡 이상의 노래를 발표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해봅니다. 네. 일단 해봐요. 이게 옳은지 그린지를 떠나가지고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서 반응이 조금 안 좋거나
해봤더니 그다지 썩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63년에 그건 빼고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그 63년에 또 그런 시도를 30개를 해봤더니 이번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64년에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노래를 30곡 이상을 발표를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은 거군요.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찾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정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비틀스라는 팀으로서 해야 되는 자신들의 본분에 맞는 음악이라는 일을 치열하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귀종양 하기에는 비틀즈 멤버들이 그 악보를 못 보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뭐 현재도 아무도 악보를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4명 다. 아니 저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대중적인 감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악곡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까 정말 말씀드린 신기합니다. 것처럼 네. 시도도 중요했지만 거기엔 또 한 사람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혁신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틀스 옆에는 대단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자, 비틀스가 첫 음반들을 보면 기타 2대에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만 구성된 팀이에요. 그런데도 데뷔 음반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이거 누가 쳤을까요? 또 Yesterday라는 노래는 원래는 그냥 이 Yesterday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통기타 하나 치면서 노래 불렀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거기에 뒤에 현악기가 나옵니까? 현악 파트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 2016년에 굉장히 비틀스 역사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폴 맥카트니가 자기 SNS에다가 굉장히 긴 얘기 썼었죠. Yesterday를 녹음했던 1966년에 원래 이 노래가 이게 통기타 하나로 이렇게 자기가 녹음까지 끝낸 노래인데 느닷없이 이분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현악 사중주가 들어가면은 더 좋다. 세계적인 노래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너 보면 어떻겠느냐. 폴 맥카트니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래요. 우리 락 밴드인데 무슨 현악기야? 이게 현악기야. 클래식이야. 네. 그래서 모든 멤버가 전부 다 반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자. 내가 악보 다 그리고 준비해놨으니까. 뭐 미쳐야 본전이다 하고 넣었는데 이 노래가 그 현악사가 들어간 다음에 들으니까 이거 내가 작곡한 노래 맞아? 라고 할 정도로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이분 아니었으면 이 노래는 그냥 통기타 하나로 끝나버렸을 노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스터데이의 현악사중주를 편곡했었던 분, 비틀스 데뷔 음반부터 피아노 소리를 냈던 분이 누구냐면 비틀스가 소속돼 있었던 EMI 팔로폰이라는 음반 회사, 그러니까 비틀스를 발탁한 그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사람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곡을 보는 선구안도 있었던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영화 음악과 애니메이션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경영자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도 사실은 이게 정치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정치에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나 이런 것보다는 또는 이제 인지도를 넘어서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조차도 전문성이 희석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CEO로 앉아 있으면서 그걸 자세히 지켜보면서 피아노가 필요해? 내가 피아노 쳐야지. 본인이 피아노 쳤어요. 그다음에 현악 사중주를 넣으면 좋겠다. 본인이 편곡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비틀스가 이런 신화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 바로 조지 마틴이 바로 비틀스 회사 사장님이에요. 조지 마틴은 우리가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음악을 저처럼 연구하는 학자들이 The Fifth Beatles, 제5의 멤버다. 그러니까 비틀스는 4명이지만 조지 마틴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조력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틀스 4명도 굉장히 뛰어나고 반짝거리는 사람이지만 이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과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면서 비틀스를 조력했던 조지 마틴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틀스가 세계 최고가 될 수 그 있어요. 조력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음악이라는 게 처음에 그냥 공개한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 음악을 선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자신들의 강점이 드러나는 과정들, 네. 그 강점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강점을 찾는 과정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럴 때 이제 비틀스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약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표 강점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모자라요. 모자라. 연주도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뭐 대단하게 뛰어난 팀도 아닌데 1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장점은 뭔가를 더 보는 거죠. 4명이 다 노래를 해요. 4명이 다. 아, 팀이요? 예. 팀이. 그러니까 이 4명이 전부 다 하모니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악기 연주는 편성이 작아서 초라할지 모르지만 4명이 전부 다 싱어이고 4명이 전부 다 한 사람이 노래할 때 뒤에서 화음을 3파트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기발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중산층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노동자 계급의 중산층이에요. 영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침이 없어요. 본인들이 갖고 표현에 있는 있어서,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신분이라든지 영국 사회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계급적인 요소가 많이 좀 있었죠. 있었으니까 네. 거침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귀족들이 모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존 레논이 했던 얘기가 자 여기 싼 좌석에 계신 분들은 좀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저기 발코니에 우리 비싼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귀금속을 흔들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거침없이 굉장히 해버릴 도발적이네요. 도발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해버릴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가 약점이 있으니까 주눅들거나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강점을 극대화하면 그거는 그렇죠.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대표 강점에 집중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원래 저도 이제 그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 그룹이라는 게 보면 인기 가수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그룹으로 잘 시작했다가 3집, 4집 돼서 인기를 얻게 되면은 내부에서 알게 모르는 알력과 긴장 관계, 경쟁이 극대화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죠. 뭐 비틀즈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뭐 비틀스 역사에서 지금도 맨날 하는 얘기가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는 저 원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존 레논이 곡을 하나 써옵니다. 어떤 노래를 하나 써왔어요. 너무 좋아 노래가.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야 이 노래 타이틀로 가자 이번 음반에. 예전에 이제 그 LP 시대죠. LP는 이제 앞면 다 듣고 나면 뒤집어서 이제 네. 뒷면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앞면에 A면이라고 써 있고 뒤집으면 B면이라고 써 B면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존 레논의 노래를 이제 너무 좋다. 이거 타이틀로 해. 이 얘기는 A면에 첫 가자. 번째로 네, 첫 들어간다는 번째로 얘기예요. 가자. 예. 폴 맥카트니가 화가 났죠. 야, 내 노래는 들어보지도 않고 레논 노래를 왜 타이틀로 정해버리느냐. 곡을 써왔어요. 이 노래도 들어보시라고. 야, 근데 우리가 결정을 했어. 이거 A면으로 하기로. 한 보름 있다가 이제 음반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나왔냐면 A면에 존 레논이 쓴 노래 A면. 1번 트랙에 가고. 1번 트랙. 예. 예를 들어 스트로베리 피스 포레버가 A면에 첫 번째 들어갔어요. 뒷면을 뒤집었더니 페니 레인 A면. 둘 다 A면으로. 회사에서 이 두 사람을 뜯어 말릴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자, 스트로베리 피스 포레버도 A면, 페니 레인도 A면. 이렇게 나간 노래가 이런 음반이 비틀스 역사에 무려 3장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A면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네. B면이어야 되는데 둘 다 네. A면이 된 음반이 3장이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스트로베리 피스 포레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 작곡이 존 레논 혼자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니 레인은 폴 맥카트니가 혼자 작사 만든 작곡을 거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스트로베리 피스 포레버의 작사 작곡자 쳐보면 존 레논 앤드 폴 맥카트니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페니 레인도 마찬가지로 폴 맥카트니가 혼자 다 썼지만 찾아보면 존 레논 앤드 폴 맥카트니로 나와요. Let It Be 100% 폴 맥카트니가 작곡했어요. 예스터데이도 폴 맥카트니가 작곡했거든요. 찾아보면 존 레논 앤드 폴 맥카트니로 나옵니다. 아, 그런 경쟁적인 구도를 공존과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을 시킨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데뷔했던 초기 10대 때 서로 노트를 하나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하나 놔두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여기다가 이 부분은 이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하고 이러면서 창작을 같이 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데뷔를 하더라도 혹시 내가 혼자 쓸 수도 있고 네가 혼자 쓸 수도 있고 뭐 토시 하나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네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내 이름도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 네 이름도 들어가자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쟁을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코드를 해놨으면 봐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비슷한 거 또 해오고 이러면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미움이 없는 경쟁을 했어요. 야,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드문 케이스 같아요. 드문 케이스죠. 남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뭔가 그 성과물을 나중에 공유하는 형태에 이른다는 거는 네. 웬만한 사람이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양보 같은데요. 그러면 저작권료 12억이면은 6억씩 나눠야 되는데 내 돈 6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 팀은 비틀스가 1등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 팀 안에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네가 1등이냐, 네가 당 대표냐, 내가 원내 대표냐가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 당 일당이 되는 게 당이 중요하다.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거를 이제 평생 유지한 거죠. 아까 듣다 보니까 그 곡도 보면은 210곡을 썼다 그랬나요? 214곡. 214곡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 톱을 한 게 20곡. 20곡이 엄청난 대단한 확률인데 거죠. 네. 10%의 확률인데 네, 네. 어쨌든 간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다작 아닙니까 그것도. 다작이죠. 다작인데 어쨌든 간에 창작을 한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던 겁니까? 끊임없이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만 먹으면 일만 하는 겁니다. 슬픈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공연도 다니고 세계 이제 뭐 투어를 다 하니까 그렇겠죠. 네. 비행기 안에서도 만들고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도 만들고 자기 집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이쁜 척하면 강아지 이름이 마사예요. 그러면 마사 마이 디어. 그냥 강아지 보고도 곡 쓰고 머릿속에 온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구 기자님도 네. 늘 이제 정치부 쪽 얘기를 하면 정치 쪽에는 항상 귀가 가 있잖아요. 열려 있죠. 네. 열려 있고 어떤 이슈가 또 생기나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나요. 비틀스 똑같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만들 수밖에 없죠. 네. 보이는 게 음악인데. 근데 뭔가 음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사후적으로 이제 그 일 반추해 보면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표도 없습니까? 이 그룹은? 쉼표도 거의 없었죠. 물론 자기들 뭐 나름대로 이제 휴가도 얻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들 했고 또 자녀도 뭐 잘 키우고 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업에 충실했다라는 건 본업에. 틀림없어요. 업의 본질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이걸 하면서 다른 업무 또 이걸 하면서 어디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좀 네. 사놨다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음악밖에 몰라요. 음악밖에 몰라.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비틀스가 해체되고 나서 폴 맥카트니가 이제 경영을 맡아가지고 애플 레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결국은 그래서 망하죠. 그러니까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는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정치에서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틀지 같은 네, 정치만 하는 사람. 고유의 업에 충실한 사람. 그렇죠. 네. 업에 충실한 사람. 우리 저희가 그 검찰에 계신 분들 검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정치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국민만 바라보는.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바라보지만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틀스처럼 7년 7개월밖에 활동 안 했어요. 소녀시대보다도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의 본질에 충실한 거는 어떻게 보면 탁월함은 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을 뮤지션을 존경하고 뭔가 숭배하고 추앙하는 거는 그걸 넘어서 뭐 위대함이라는 가치를 낳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대함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비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존 레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혁명적인 뭐 사회 운동가였고 또 반전 운동가였고 뭐 68 세대인 거죠? 예. 네, 완전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렬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사실 입국도 거부하고 또 영주권도 사실 거부했었고 뭐 그 당시 닉슨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뭐 엄청나게 쏟아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힐 정도였지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평화라든지 자유에 대한 어떤 네, 의지를. 평화 반전. 네. 비틀스가 깨지고 나서 팀이 해체되고 나서 비틀스의 멤버인 그 조지 해리슨 기타리스트죠. 네.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방글라데시 빈민 돕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라이브 에이드. 본인들의 음악을 통해서 자선 공연을 통해서 돕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라이브 에이드요? 라이브 네, 에이드의 네. 최초가 바로 조지 해리슨이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위아더 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초는 이 조지 해리슨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친구인 뭐 에릭 크랩튼, 밥 딜런, 뭐 기타 등등의 참여를 가수들 시키고. 다 참여시켜서 이 모든 수익을 이제 방글라데시 빈민들을 위해서 쓰게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우리는 받기만 했다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이것을 앞으로는 돌려주는.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조지 해리슨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틀스가 탁월함에서 머물렀다면 내가 가진 것만 수성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뺏기지 네.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만 했다면은 한때 굉장히 훌륭한 노래했던 팀이지 정도였겠지만 우리가 비틀스를 위대한 팀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데는 바로 이런 어떤 아니 그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인 건데 음악만 몰두하다 보면 그런 가치관 형성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음악에 푹푹 빠지면서 음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뭐 활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철학적인 밴드네요. 완전히. 그렇죠. 예.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또 조지 해리슨. 네. 조지 해리슨 특히 이제 저 인도 철학 또 인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비틀스를 활동하던 시절에도 조금만 뭐 하면 인도로 건너가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비틀스 멤버들에게 그 요가라든지 인도의 사상을 전파하는 거군요. 전파하는 예. 것도 이제 조지 해리슨이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실망을 느끼기도 했던 존 레논 같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인기 있으면서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나 어떤 관념적인 생각들 또는 종교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혼이들 얘기하는 외화 내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그렇죠. 화려하면 안이 비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분들은 그 화려한 지위에 올랐지만 내적으로 깊이를 쌓는 굉장히 희귀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완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비틀스라는 팀이 이제 만든 이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불러요. 아 이게 침공한 겁니까? 네, 예. 미국 음악 차트에 네. 브리티시 소위 이제 영국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비틀스가 온 다음에 야 쟤네들 리버풀 출신인데 쟤네들이 가가지고 미국 차트를 초토화시켰어? 우리도 가자. 뭐 롤링스톤스, 핑크 플로이드, 디퍼플, 그때부터 레드제플린, 엘튼 우후죽순으로 존, 쭉 온 거군요. 스팅 예. 다 가서 폭격을 하죠. 바로 이런 훌륭한 선배 비틀스라는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뭐 콜드플레이니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니 뭐 이런 그 영국 가수들 샘 스미스니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모태적으로. 차트에서 예. 아직도 미국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는 바로 비틀스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비틀스가 탁월함을 넘어서 음악적으로 탁월함을 넘어서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비틀스를 가진 나라야. 비틀즈 보유국이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거지나 이런 것도 비틀스가 해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참 비틀스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 시기에 참 재밌는 사실. 이건 우리도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비틀스가 이제 가자마자 다 1등을 다 해버려요. 가는 데마다 다 네.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비틀스를 뒤이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저희 같으면 비틀스 음악 비슷한 거 하면 참 쉽죠. 비틀스가 했던 길들, 뭐 오블라디 오블라다, 뭐 아워너 홀조인드 이런 비슷한 이 사람들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비틀스와 다를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틀스가 아니라고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행동부터 말투부터 옷 입는 것부터 음악적인 스타일부터 모든 게 비틀스가 아니에요. 설레에서 배우되 저 설레는 나한테 필요 없어. 우리 사실은 요즘 가요계를 제가 전문가 아니라 평가하기가 좀 그리 조심스럽지만은 우리는 잘 되면 베끼고 최근에 이제 뭐 방시혁 씨와 네네. 뭐 예를 들면 경영 갈등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그룹을 베껴 쓰게 한다라는 게 논쟁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민희 예. 씨가. 네, 네. 네, 예. 바로 그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청소년이 거기는 이제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장사를 제가 팔아야 상품이죠, 되는 상품. 물건이 네. 팔아야 되는 물건이 이제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을 갖고 사실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볼성사나운 일이죠. 볼성사나운 네. 일이지만 지금 이제 비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탁월함 위에 위대함을 갖춘 데다가 이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후배들한테 음악적인 귀감, 행동의 귀감, 인격의 귀감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폴 맥카트니와 그 지금 링고 스타는 살아 있잖아요. 지금도 새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도 또 링고 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침체돼 있는 이런 세계에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2년생이니까 이미 지금 뭐 80도 훌쩍 넘은 나이에 여전히 음악적인 생산과 철학적인 사유를 그렇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세상에 네.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대상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폴 맥카트니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 구독자 네. 뭐 한 1,000만, 2,000만 원 그냥 나올 텐데. 그렇죠. 압도되는. 네. 거기서 영향력. 이걸로 우리가 이제 얼마를 챙겨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듣다 보니까 비틀즈를 보유한 영국이 부러워지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비틀즈 못지않은 훌륭한 뮤지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BTS만 해도 사실은 네. 지금 굉장히 아이돌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친구들 사회적인 목소리 충분히 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뭐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죠. 뭐 불이익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안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선한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또 뭐 나이는 뭐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서 항상 저한테 형이라고 해서 좀 제가 기분 나쁜 누군가요? 가수 이승환 씨 같은 경우 한 살 차이밖에 안 한 살 납니까? 차이밖에 또그 대못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니 왜냐면 한 살 노래가 막 차이- 덩크슛 하자고 막 그러니까요. 네.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좀 가끔 약간 저희가 네. 이제 둘이 뭐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살 차이 어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뜨죠. 이승환 씨도 이제 음악적으로도 절대 멈추는 적이 없죠. 그리고 철학적인 사변도 있는 것 같고요. 사변도 계속 잘 있고 모르지만 또 네. 본인 스스로 어쨌든 내야 될 목소리는 충분히 내고 있고 또 우리 선배 중에는 뭐 김민기 씨 같은 분. 김민기 씨 같은 분은 정말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다큐멘터리가 또 방영되고 이러면서 또 재조명되고 있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 아침 이슬 뭐 상록수 봉우리 뭐 그 기가 막힌 노래들을 다 발표하면서 아니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치적 영향이 큰 곡들이에요. 네. 근데 한 번도 뭐 본인이 나서서 제가 김민기인데요 뭐 이런 적이 있나요? 없죠. 그 예전에 쓴 노래 중에도 뭐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친구 같은 노래에서도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이게 18살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그냥 약간 소름 끼치는 수준인 게 그냥 철학서나 시 같아요. 그냥 곡조에서 우리가 따라 부른 노래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인생을 오래 산 듯한 느낌인데 18살 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18살 지금. 때. 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할 때 그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 이런 노래를 저 갑자기 발표를 이 순간에 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누구다 다 옳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그게 거예요. 바로 연상이 되는 김민기 거예요. 씨. 예. 가사에 10대 때 썼던 친구라는 노래의 가사에 담겨 있는 게 그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선배의 족적을 따라서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포크 뮤지션들 뭐 예를 들어 안치환 씨도 그렇고 네. 김광석 씨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열심히 또 음악을 하고 있고 뭐 광석 씨는 또 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뭐 꺼지지 않는 전설로 지금도 네. 사람들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치보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총선 마지막 날 유세당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4월 9일이겠죠. 그날도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그 계단에 앉았던 조국 혁신당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조국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들. 그때 당시에 단체로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전후로
행사를 전후로. 그 얘기들이 아까 어떤 아침 이슬이라든가 이런 독조들을 다 같이 불렀던 건데 나중에는 애국가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노래를 통해서 정치를 말하는 풍경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래 안 하고 그냥 그 집회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아마 불명확했겠죠. 거기까지였겠죠. 또 저희가 이제 뭐 이전에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한참 탄핵 시기에도 보면 광장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다 노래예요. 음악은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어낼 때도 밥 딜런이 그 워싱턴에서 네. 또 노래로 또 존 바에즈가 노래로 이런 식으로 고비고비의 음악이 항상 세계 평화 또는 자유 또는 이제 억압에 대한 뭐 어떤 뭐 반발 뭐 이런 것들 늘 저항해 왔죠. 또는 보듬어 주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 음악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여전히 가수시니까 저는 네. 궁금한 게 음악이라는 게 정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악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네.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정치나 사회는 아닌 건데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참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음악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건 좀 사실은 쉽지 않죠. 제가 무슨 뭐 기타 들고 매일 국회에 출근할 수도 없고 그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생각을 나눌 수는 있어요. 요즘 이제 저희 이제 음악계가 우리나라 음악계가 한 가지가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대학가에 대자보가 없어요. 맞아요. 대학가에서 시위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침묵해요. 예.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 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건 뭐냐면 생각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전의 음악은 하다못해 창밖에는 비 오고요도 뭐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뭐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님이 오시나 보다 님이 오려고 저렇게 지금 밤비가 내리나 보다 그럼 비가 오는 거 가지고도 비 오나 봐 이게 아니라 떠나간 님이 오시려고 비가 오나 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전 보기와 달리 힙합을 좋아했습니다. 네네. 랩을 굉장히 좋아했고 블루스에 시작한 음악의 끝이 힙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굉장히 중고등학교 좋아했는데 그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홍대 앞에 보인 클럽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중고등학교 때 자주 갔거든요. 갔는데 문 닫는 순간까지 봤는데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제가 음악이 훌륭하다는 얘기 못 하겠는데 지금 비춰보면 가사가 훌륭했어요. 그렇죠.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정신들을 굉장히 얘기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랩 음악이라는 것도 대중화가 되고 1위 차트 1위 곡이 되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가사의 깊이가 너무 사라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힙합 우리 아주 또 혁신적인 힙합 그 뮤지션인 그 메타 같은 네. 친구 이제 최근에도 제가 가리오네. 만나서 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힙합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방하고 비방 얘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걸 넘어서서 자극이 없으면은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 정말 기억나는 게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 엠넷에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엠넷이라는 데가 조그만 음악 방송이었고 당시에 이제 힙합 음악 하면서 프리스타일 랩 배틀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주제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죠? 주한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양태는 비슷한데 형식은 비슷한데 당시 사회자가 던진 주제가 주한미군이에요. 거의 과거 시험 수준이에요. 그때 왜냐면 이제 그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었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케이블이긴 했지만 던지고 그걸 가지고 랩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저항도 사라지고 또 변화도 사라지는 거죠. 저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입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야 다른 걸 시도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도 네. 생각을 해야 좀 바뀌죠. 생각을 안 하면 계속 기르죠.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아니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비틀즈를 통해서 경영을 넘어 정치 얘기까지 굉장히 관찰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보시면 좀 아쉬운 미덕은 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비틀스 얘기하면서 쭉 했던 얘기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이제는 그만 바라보고 일해라.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일하는 저희 가수들은 정말 음악 가지고 일하거든요. 자, 이번에 12곡을 새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 노래는 어떻게 편곡해야 되나? 연주자는 누굴 불러야 되나? 녹음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자켓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이게 정치거든요. 사실은 어떤 법안이 하나가 나왔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안이 30개, 뭐 100개가 나온 뭐예요? 계류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네. 비틀스는 어떻게 했나요? 냈잖아요. 냈고, 예. 밖에다가 30개씩 계속 냈죠. 일을 하면서 바깥으로 냈잖아요.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세상이 생각하게 하고 세상이 변화하도록 조성하고 내버려 두고 그 몫은 거기에 두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은 한다. 사실은 음악가들보다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닌가. 항상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일해라. 또 하나는 끊임없이 경쟁해라 좋다는 거죠. 하지만 미움이 없는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일 잘하기 위한 경쟁은 누구든지 환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음악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옛날 거 자꾸 다 없던 일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위에 축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혁신을 위한 축적을. 네. 다 바꿔라.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뭐 80몇 년도에 이랬던 거 다 바꾸고 다 없애버리고 뭐 이게 아니라 그때 이제 좋았던 것들, 그때 아니었던 것들 빼고 좋았던 것들 위에 또 새로운 거 만들고 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를 좀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줄 분들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늘 가슴속에서. 지금까지 굴지의 기업도 가보셨고 검찰청도 가보셨는데 네. 국회는 안 가보셨죠? 국회는 안 가봤습니다.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비틀스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정말 문학의 다양한 에피소드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는 울림이었는데 특히나 일하는 국회가 되라, 일하는 정치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 정치인들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곧 새 음반도 출시하신다고요? 예, 뭐 네. 제가 쉬지 않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새 음반도 나오고 제목이 뭡니까? 이번엔 Thinks. 너무 이두원 Thinks 뭐냐면 생각하는 이두원의 생각. 그래서 제 생각이 담긴 노래 12곡.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공연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연은 네. 제가 6월 15일, 16일 날 이제 음. CKL 스테이지 종로에 있는 CKL 스테이지에서 공연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타 한 대로만 합니다. 기타 한 대로요? 네, 뒤에서 반주자 아무도 없고 게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한 대로만 제 목소리와 기타만 있어요. 그 비틀즈 조지 마틴인가요? 그분 대표 같은 분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뒤에서 현악기 하는 거 아니죠? 없어요. 네, 네. MR도 없습니다. MR도 없으니까. 저 예. 혼자서 제 목소리하고 기타로만 라이브로 2시간 동안 제 노래로만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 그렇게 순수했어요. 김광석 씨나 우리 이렇게 모이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날 새는 줄 모르고 노래했었거든요. 장식 없고 화장 없이. 그래서 맨 얼굴로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음악만으로 승부하는 이 공연이 뭐랄까요, 하나의 트렌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리면 옆에 들어보니까요. 아마도 가시면 큰 음악적 감동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유의 깊이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리더 이두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감사했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